37. 뱃살. 1. 뱃살과의 전쟁. 몸이 뚱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매가 흐트러진 사람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수술이 지방흡 입술일 것입니다. 지방흡 입술은 비만이나 노화 현상 등으로 초래된 균형 잡히지 못한 몸매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이어트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비만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운동 후에 체중은 줄었는데도 특정 부위의 모양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위의 지방 축적이 과형성되어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별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흡 입술은 탄력이 좋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운동이나 다이어트에도 반응이 없는 이러한 부위를 선택적으로 수술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많은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지방흡 입술을 받은 후 효과가 지속되는가일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 수의 증가는 생후 첫 1년 동안 3배로 증가하게 되고 사춘기 중에 한 번 더 증가합니다. 성인이 되어 체중이 느는 것은 대부분 지방세포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지방세포의 수적 증가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방흡 입술로 지방세포 수를 줄인 후 수술 전과 같은 다이어트, 운동 등의 노력을 지속할 때 수술로 얻은 좋은 결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하여 지방흡 입술 시행을 권하지는 없습니다. 물론 비만한 사람이 지방흡 입술로 보다 나은 몸매를 느끼는 경우 자신감이 생겨 운동과 다이어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혈전증, 감각 이상, 염증, 피부개사 통증, 부종, 혈종 등이 있는데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알쏭달쏭 뱃살 건강 상식. 한동안 매체를 통해 알려진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버터를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3일 내내 삼겹살을 먹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효과는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되는 듯 했지만 건강에 이로운 방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주로 쓰던 체질을 지방을 쓰는 체질로 바꾸는 다이어트입니다. 몸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단백질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고 평소에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던 뇌도 탄수화물 고갈 상태로 48시간이 흐르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는 예전에 유행했던 황제 다이어트 식사요법과 비슷한데 효과가 좋아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는 실제로 1년 이상 유지했을 때 다른 다이어트 방법에 비해 장기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위험도 역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표준 다이어트 방법, 즉 음식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평소보다 하루 500kcal 정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은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늘리면 체중 감량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00kcal을 덜 섭취해서 한 달에 2kg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몸의 여러 장기들이나 호르몬 등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동시에 일주일에 35회씩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등에서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 뱃살 측정해보기. 오랫동안 천천히 찐 살들은 딱딱한 지방인 셀룰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셀룰라이트란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 주로 발생하는 오렌지 껍질 모양의 피부 변화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만졌을 때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피부 깊숙이 결절이 만져지거나 피부가 탄력이 없고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원학상으로 셀룰라이트는 여성의 몸매에 영향을 주는 피하 조직의 국소 대사성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 비만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이나 지방세포 증식에 의해 발생하는 비만과 달리 셀룰라이트에는 진피, 지방층 및 미세혈액 순환계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됩니다. 이처럼 셀룰라이트화된 오래된 살은 빼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반면에 금방 찐 살의 경우에는 빼는 것도 쉽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운동이 힘들 경우에는 걷기 운동이 좋은데 이때 걷기 운동은 쉬엄쉬엄 하는 걷기가 아니라 빠른 걸음, 즉 속보로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해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살의 가장 나쁜 음식으로는 쌀가루, 밀가루 원료, 가공음식, 단음식, 술 등이 있으며 뱃살에 좋은 음식인 기름기가 적은 육류, 생선류, 달걀, 두유, 콩 등을 몇 끼니 섭취하여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8. 치주질환. 1. 이도 울고 사람도 울고. 오래전부터 진행된 연구 결과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은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벽이 두꺼워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8배 정도 증가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자의 혈전 세균 검사에서 치주질환 유발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관련성은 더욱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여 뇌, 심장, 폐, 임산부의 태아 등 어디든 해당 장기에 대한 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치주질환은 뇌졸중 2.8배, 심혈관계 질환 2배, 심장질환 2.7배, 당뇨 6배, 폐렴 4.2배, 조산 및 저체중아의 발생률을 7.5배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주질환 자체가 전신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치주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치주질환의 진단 및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아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 첫 번째로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치주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주질환 자체가 면역력 저하 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치주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검진을 통해 스케일링을 하여야 합니다. 스케일링 의료보험은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7월부터 연 1회 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침은 수소이온 농도지수 6.57, 영인 야갈칼리성 체액으로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는 완충작용을 하는데 침 분비에 도움이 되고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하므로 자기 전 섭취한 음식물이 치아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전 음식을 먹는 습관은 피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꼼꼼한 양치질과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 역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주질환 이것이 궁금하다. 치주질환 치료를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해도 잇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도 힘들 뿐더러 질환이 재발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맞는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부드러운 모, 강한 모, 일반 모가 있습니다. 잇몸이 시리거나 민감한 사람, 출혈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면당 칫솔질 횟수를 2배로 늘리고 교체 주기는 12개월로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흡연자와 플라크가 많이 끼는 사람은 강한 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세게 문지를 경우 잇몸이 손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교체 주기는 3개월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교정을 하고 있는 경우 치아에 고정된 철사와 브라켓 사이로 플라크가 쉽게 끼기 때문에 특수 칫솔, 즉 와이어 밑을 닦기 쉬운 모양의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분 청소용 칫솔도 함께 사용해야 플라크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치아 사이를 세밀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치간 칫솔 사용 시에는 플라크의 95%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실의 경우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을 권장하는데 치실을 사용하면 플라크가 사라져 공간이 넓어 보일 뿐 잇몸 벌어짐과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의 칫솔 사용 정보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39. 대상포진. 1. 어른의 수두 대상포진. 어른 수두가 대상포진이라고 한다면 원인, 바이러스가 같은 어린이들이 걸리는 수두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증상은 보통 급성 미열로 시작되고 신체 전반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가 생깁니다.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잠복 기간은 23주, 보통 1317일이며 수두나 대상포진의 수포에서 나오는 액에 직접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감염자의 타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지만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수포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변화하고 동시에 여러 단계의 수포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포가 터지면 궤양이 될 수 있으며 노출 부위보다는 두피, 겨드랑이, 구강 점막이나 상기도 점막, 결막 등과 같이 가려진 부위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수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피하주사용 생백신, 즉 예방주사를 생후 1215개월에 한 번 접종하면 되는데 비용 부담만 없다면 추가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백신을 투여하면 발병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이나 각종 시설 등에서는 피부에 병적인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5일간 혹은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기간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통증의 왕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력 높이기입니다. 건강한 면역세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장에 부담이 되는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장고 덕분에 음식을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지만 차가운 음식에 있는 냉한 기운은 위나 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흰 밀가루나 흰 설탕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나 차를 즐기는 것도 좋으며 과식을 자주 하거나 물 대신 커피와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식습관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에 반신욕이나 족욕하기입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3640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 역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지방이나 혈액 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져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 장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아랫배를 중심으로 몸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교사는 모두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습관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은 불필요한 고민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만성적 분노로 고혈압이나 중풍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적당한 운동과 잘 자는 일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대상포진의 치료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상당수가 수두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수두가 발병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 대상포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지 않았어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은 33.3% 정도 됩니다. 이는 어렸을 때 수두를 피부 발진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 태반 등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또한 수두 예방 접종이 생백신이기 때문에 이때 균이 몸에 잠복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지 않았었다고 대상포진이 명확한데도 아니라며 지레 짐작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도 수두처럼 전염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수두와는 다르게 전염력이 높지 않지만 대상포진 물집안에 균이 직접 접촉되는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아기나 노약자 등은 접촉 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토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대상포진의 재발성은 어떨까요? 한번 대상포진에 걸리면 면역력이 획득되어 다시 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의 2.3%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영양 상태가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재발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률에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는데 의심 증상이 또 나타난다면 전문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